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방송 2부입니다. 전은식입니다. 총선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선거 승패는 무엇이 좌우할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지점에서 하는 중간평가입니다. 당연히 정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 야당 심판이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이 말도 안 되죠. 야당 심판이란 말은 선거판이 정권 심판으로 흐를 걸 겁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들끼리 동질감을 가지려면 이런 말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어떻든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는 언제나 경제가 첫 번째 화두이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역시 똑같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폭망을 하고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이며 30, 40대 제조업 일자리, 건설업 일자리가 사라져서 중산층 기반이 흔들리는데도 여당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집값은 폭등하며 가계부채가 우리 사회에 뇌관이 되어 있는데도 이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꿈꾼다면 그건 정말 백일몽이 될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빈부격차가 줄고 있다며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고 청년수당이니 노인수당이니 하면서 돈을 퍼붓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유권자를 유혹한다면 그건 성패를 차치하고 도덕의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조차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편법 탈법을 자행한 이들이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인 것처럼 청년들에게 비친 거죠. 지금 20대 청년들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이 선거에서 진다면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됩니다. 게다가 이 정부에서 국정 목표 1순위처럼 여기던 북한 비핵화, 바꿔 말해서 남북협력은 국민의 자존심만 무너지겠죠. 북한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습니다. 우리는 물론 미국마저 김정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농락당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 판에 전염병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 굴신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도 전염병 확산을 불러왔는데 아직 어느 누구도 한마디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겪는 대혼란은 이 정부가 잘못 대처한 데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도 권력은 자화자찬하기 바쁩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 때 그들이 권력을 비판하던 건 깡그리 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니 골수 지지층을 제외하고 민심은 이미 떠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은 그 민심을 받는 반사적 이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겐 이번 선거는 승패가 더욱 안개 속인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 무엇이 갑자기 선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려면 어느 쪽이든 실수가 나오고 그런 실수는 종종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처럼 안개 속인 선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거 2004년 17대 총선에선 문자 그대로 열린우리당 압승이 예상됐죠. 그런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한 것이 판세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단식까지 했죠. 그런데도 압승을 기대하던 그 선거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조금 넘는 152석을 차지하는 승리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선 낙검수 김용민 후보의 막말로 인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아주 고전했죠. 김용민 후보는 유영철을 풀어줘서 곤잘레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아예 뭐뭐뭐 한다는 식으로 입에 못담을 막말을 해서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127석을,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또 이런 실수를 할까요? 솔직히 저는 그런 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후보자들을 따라 붙을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만약 그 실수가 판세를 흔들 실수가 된다면 또 다른 이변이 연출될 수 있겠죠. 자, 어제는 비례대표 선출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비례대표 25명의 순번을 결정했습니다. 1번은 최혜영, 그리고 2번 김영주, 3번 이수진, 4번 김홍걸, DJ의 3남이죠. 5번 양정숙, 6번 전용기, 7번 양경숙.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밝힌 당선권 안에 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미 보내드린 영상에 거론된 6분 중에 무려 4분이 이 속에 들어있더군요. 저도 제법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마스크 중개업체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지호영의 박영숙 고문이 13분이 되어 당선권에서 멀어진 걸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야당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 당선권은 그렇게 되면 대강 19번까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 그러니까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단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비례연합정당에 파견이 된다고 합니다. 정당이 당원을 다른 당에 파견해서 후보를 못 만들 테니까 말이 파견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이쪽 정당의 후보를 저쪽 정당에서 선출을 하고 순서까지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비례연합정당도 독립된 정당일 텐데 그 정당의 후보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해서 당적을 이탈시킨 다음에 그 당으로 입당시켜 후보로 순번까지 그대로 해서 공천을 한다면 그건 제 법률 지식으로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그 정당에 예정된 대로 다른 군소정당이 한두 군데라도 참여를 한다면 비례대표의 순번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다시 한번 민주적 절차로 가려야만 합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야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미래한국당이 직접 비례대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독립된 당으로 독립된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통합당 영입인사도 탈당을 한 뒤에 다시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별도의 공관위원회를 구성했고 어제 신청자들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래야만 합법적이죠.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한 뒤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한 유영하 변호사를 주목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래한국당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비례대표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유 변호사는 면접을 마치고 난 뒤에 자신은 국론 분열자도 아니고 개파 정치 주동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제 이번 주 중반이 되면 두 거대 정당의 공천은 완전히 끝납니다. 다만 통합당의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구 공천을 끝까지 끌어안고 갈 것인가가 주말까지 논란거리가 되겠죠. 황교안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안동 예천 공천은 아직 아무 해명이 없더군요. 저 역시 김영동 후보가 젊고 팩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 후보자의 개인 자질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이념과 정책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리 기뻐하는 칼럼을 썼고 그 칼럼에서 자신의 이념이 어떤지를 이미 다 노출했으며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반노동자 정부로 생각하는데도 그를 보수 정당에 전략 공천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 일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그런 비판적 기사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역시 오불관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과연 결과가 또 어떻게 될까요? 어제 토요일인데도 통합당은 12개 지역구 경선 결과와 세 곳의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후보로는 경대수, 홍문표, 이명수 이런 의원들이 무사히 경선을 통과한 겁니다. 그분들이 PK, TK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다면 또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았겠죠. 경선 지역을 굳이 논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외에 시흥 어른 김성, 화성시 어른 한규찬이라는 후보를 전략 공천했고 순천 곡성은 김창남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공관위 발표에 태클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흥을과 화성을은 여전한 공관위의 횡포가 보이더군요. 김성 후보는 시흥을과 상관없는 한국당 안양 만안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옮겨와서 전략 공천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화성을의 한규찬 후보는 평택갑에 출사표를 낸 청년이었습니다. 더욱이 화성을은 공관위가 임의로 기존 예비후보를 화성병의 예비후보로 옮기기까지 하면서 이른바 청년백도를 지정했죠. 화성병으로 옮겨간 화성을의 예비후보자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인공적인 청년벨트는 지역 구민의 동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청년벨트니 해서 퓨처메이커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청년을 전략 공천하는 걸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을 데려와서 전략 공천을 한다면 그게 공천인가요? 아니면 공관위의 사천입니까? 그건 너무 비민주적인 작태입니다. 정말 대단한 공관위의 권력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군요.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이 공관위 회의 전에 한 말이 무척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공관위는 종전 기조를 유지하겠다. 혁신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는 일관된 기조로 공천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야 한다. 역시 혁신공천이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관위의 권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공관위의 인질이 된 것만 같습니다. 이런 공천의 결과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입니까?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황교안 당대표입니까?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뜨겠죠. 저는 절대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판도라 상자 속에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네 글자죠. hope. 지금까지 전우측이었습니다.